예, 국회 예산 결산 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결선 대책안을 소소위 시작 전에 내놓겠다고 하자 보수 야당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남은 심의 기간이 겨우 4일입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잠룡들의 정치 행보가 시작된 겁니다. 향후 한국당 당권 경쟁과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국회 예산 결산 소위 이틀간 파행을 겪더니 다시 재가동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요. 글쎄요, 세수 결선 4조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글쎄요,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겠다 한 약속을 하니까 재가동된 거 아닙니까? 전 한마디로 이럴 거면 왜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도 꼭 그래야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일 남았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이 한 보름난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구성하면서 또 한 3, 4일 그때 협의를 했었고요. 뭐 계속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우리 내년에 살림살이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충분히 예산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의무를 방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가고 정치적인 쟁점은 쟁점대로 가야 되는데 꼭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치 인질 삼듯이 볼모 삼아가지고 계속 보이콧을 했었는데 이런 관행이 작년에 제 국회 있을 때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걸 반복되는 것을 관행처럼 아주 익숙해져 버렸는데 이번 차제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날 세워서 하겠다. 날 세워서 하라고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낮에 충분하게 하시라는 거지.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날 세워서 하겠다? 좀 어불성설이죠. 폭탄 돌리기 일종인데 그 임병식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예요. 예산안 심의는 졸속 심의하고 뭐 밀실 심의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면서 예산 심의를 시한 내에 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부의돼서 이걸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일이 촉박해서 그 보수 야당도 예산 심의에 들어오긴 했을 텐데 올해는 사실은 조금 상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사실은 국회, 정부 모두 다 그런 쪽인 책임은 있지만 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소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유류세 인하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 세수 편성이 좀 덜 낮아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470조 예산 중에 애초에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4조가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무려 4조. 그러면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4조 결손액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정부가 그 벌충을 해낼 거냐 이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국회에서는 당연히 심의 보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문제는 근원적으로 국회도 문제 있지만 올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건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류가 되는 것보다도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가져와라라고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또 새 예산 심사는 또 예산 심사대로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되는 게 가장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470조 막 이러니까 4조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4조에 대한 그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나머지 470조를 심의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죠. 가령 다 정부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안으로 만들어졌던 예산이고 다 필수 불가결해서 그래서 다시 국회에 넘어와서 상임위별로 다시 또 검토를 했던 예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위해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몇천억씩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결 심사 뭐 시간 남지 않았는데 뭐 서두른다고 하니까요. 좀 서두르되 좀 꼼꼼히 볼 것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소소위에다 대부분 예산 지금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소위 역시도 매년 그 비판 대상인데 말 그대로 그때 소소위장에는 언론 취재 기자들도 내쫓고
속기록도 없이 본인들 몇 명 각 당 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이게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따져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쪽지 예산이 생기는 거고요.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또 이게 또 작년에도 언론 비판 계속 받았는데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이 행태를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처리 과정이 좀 늦어지면서 다른 법안 처리도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되겠죠. 유치원 3법인데 이건 이제 박영진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거죠.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교육위 법사 심사 소위에서도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한국당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3일까지 처리 안 되면요. 아마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의로 좀 한국당이 좀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쓴다고 보세요? 뭐 고의성이 좀 다분히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이 자체 법안을 내겠다고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뭐 한유총의 여론 수렴을 핑계로 대가지고 계속 밖으로 돌고 아무래도 한유총이 가진 압력 집단으로서 그걸 아마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좀 이 지연에 좀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 싶고요. 12월 3일까지는 어쨌든 이 유치원법은 3법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안이고 예. 국가 재정이 어쨌든 지원이 되든 보조가 되든 회계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예. 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부모들 사실 자유한국당 당사회까지 가서 또 반대 시위도 했고 오늘 또 한유총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강대강 대치로 되어가고 있는 국민 분위기까지 조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전제를 해야 될 게 저는 좀 보수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비난, 지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감 시절 동안 쭉 나왔던 거 기억하시면 다 알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정부 보조금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했던 게 사실은 박영준 의원이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박영준 3법인데 네. 바로 잡으려면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그 법안에 모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법안 갖고 심의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논의해서. 왜 굳이 우리 법안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는 좀 전에 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이걸 지연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혹은 한유총이 매번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유총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한시에 1만 명 정도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하는데요. 한유총 집회 아니어도 요즘 굉장히 많은 집회가 있어서 국민들 다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극단으로 대치하고 뭐 양쪽으로 쫙쫙 갈라지는 일이 예. 지금 우리는 사회에서 자꾸 일어나서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예산안하고 이게 좀 연결을 시키려던 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연 연계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구어지는 게 이제 선거 개편 논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 출국 전에 그 공항에서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 봅니다. 선거제 개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도 이번에 좀 정원 정수 늘리는 문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서서히 들리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민주당 아마 진퇴양난일 텐데요. 진퇴양난이다.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표성이라든지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 선거제도로서 이미 공감대가 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사회 전반에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 본인들도 대선 공약으로도 약속을 했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달이죠. 시정연설에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큰 흐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같이 거대 정당 두 정당이 본인들의 그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지금 계속 말을 좀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안 할 수가 없고
막상 하자니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좀 줄어든다는 그런 손해가 좀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1야당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돼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우리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아주 병폐 원인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적인 과제고 그런 과제에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될 거라. 그렇지 않으면 야 3당이 지금 공동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끌려갈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앞에서 선도를 해서 가야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냐 연동형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민주당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방향을 좀 바꿀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아마 썩 다 가진 걸 내놓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은 여론의 그 굴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저는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끌려갈 게 아니라 앞서서 끌고 가면은 본인들이 그 좋은 제도를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했다고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거대 양당의 속내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민주당과 들고요. 한국당의 속내는 뻔하다. 일단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뻔해서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금년 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거대 양당이 그 자기들 계산 때문에 국민들 바람이나 대통령 공약 사항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 그렇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다들 많은 그 바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수 야권 잠룡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입당을 했고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당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는 이제 뭐 부담스러운 존재죠. 한때는 자기 차당의 그 대선 유망한 주자였었는데 현재 지금 이 정권에다가 정권 교체를 내준 단초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무상급식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다는 이런 또 원죄론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탈당을 했고 바른미래당에 그때 갔다가 다시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현실 정치하고 거리를 둘 수 없는 한계점이 달았던 거고 현 정부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에서 지금 실책을 하니까 여론 지지율이 좀 떨어져 가고 있고요. 네. 또 한국당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지지를 얻어가고 있고 또 비대위는 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어쨌든 한계에 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제 소환했던 것 같은데요. 오 시장이 어쨌든 한국당에서 역할은 하겠지만은 당장은 큰 비중이 있거나 그런 정도는 못할 거라는 좀 관측을 해봅니다. 우리 임미등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환했다, SOS를 쳤다, 뭐 이렇게 좀 저는 들렸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뭐 당권 대권 주자일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그 중에 첫 주자로 이제 시작이 오전 시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글쎄요, 이건 한국당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소환이라는 말씀에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은 2월달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일까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공천을 앞둔 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합종 연행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구도로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미 전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와서 있었고 그 자유한국당 복당이라는 거는 좀 시간이 언제냐의 문제로만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상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잠룡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이나 예. 뭐 저 원희룡 재산 이런 과거에 있었던 그 보수 정당을 이끌었었던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 들어와서 뭔가에 수혈이 돼서 당 체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라는 그 긴박하면서 저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지금 보고요. 이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오전 시장이 이제 입당을 하면서 한 인사말 중에 그동안 신중치 못한 정치 행보를 반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어떻게 대할지, 또 오세훈 전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2011년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내공을 많이 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한 보수 야당, 이 여소야대 체제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많은 영향이나 큰 임팩트가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내공이 많이 쌓였다, 아니면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상반된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오세훈 시장이 같이 갈 만한 세력들이 소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혈단신 들어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대위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력한 당내의 지지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선 당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그 좀 전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쭉 그 보여왔던 신중치 못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서 본인이 이제 어떤 세력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좀 봐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여론이나 지지가 얼마나 붙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그 부분만 봐갖고는 옛날에 생각했던 노 시장과 조금 결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다소 들어요. 일단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그리고 이후에 총선 두 개를 다 노릴까요? 하나만 노릴까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두 개를 다 노릴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총선 나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대표를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전초 징검다리라서 저는 두 개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당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서도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확정이 된 사실이잖아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직 뭐 정확한 시기나 규모명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양당에도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권은 지금 굉장히 그 지형의 변화가 큰 상황을 좀 앞두고 있는 건데요. 바른미래당이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의 정체성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두 분 의원은 뭐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미 자유한국당 행이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바른미래당의 이게 그 분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 말부터 이제 내년 이즈음 상황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좀 전에 저희가 선거구제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거구제로서는 사실은 다당제의 제3당이 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전문가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 구조, 그다음에 선거도 1대1 구도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양으로 가려는 이 원심력들이 서로 간에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최근에 민주노총의 어떤 움직임이 여당이나 청와대 쪽하고 많은 이제 긴장들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1일날 뭐 대규모 그 군중대회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유성기업 노조의 그 간부 임원 집단 폭행 사건이 굉장히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경찰은 뭐 했냐는 식의 어떤 그런 좀 질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다 보셨겠지만 그 사진 보시면서 아마 참담하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텐데요. 저는 노조가 우리 문 대통령께서 노동을 존중한다는 거지 노조를 존중한다는 건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분들이 자꾸 자충수를 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에 그 독재 정권에서는 무력으로 이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제압을 하다 보니까 또 맞설 저항 수단이 없어서 폭력으로 응대를 했던 건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 뭐 집단 폭행인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우발적으로 뭐 감정사 한두 대 때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실은 안 되지만은 감금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우리 고통을 분담하고 공유해야 될 어떤 이제 세력으로 성숙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경찰에 대해서 정말 예. 강하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한 20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개입하지 않고 또 6차례나 전화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저는 경찰이 공권력이 이럴 때 무력화되면은 누구도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원장 화염병 투척했을 때는 김부겸 장관하고 민감용 청장 다음날 대법원 찾아가셔서 사과 표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한 기업인이 집단을 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참다 못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훈수를 둔 건데 저는 노조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을 뿐더러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피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에서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은 우리 노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경찰도 뒤늦게 폭행 가담자 색출해서 10명 정도 조사를 하고요.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이제 감찰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뒤늦게요. 뒤늦게.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정당하게 부여한 공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복 입은 공권력에 대해서 존경하고 보호해 국민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부정을 했던 건인데요. 해답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사안에서 딱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성기업 노조의 이번 집단 폭행 때 동영상으로 봤듯이 그 경찰들이 이렇게 방기하고 있었던 이 모습과 그다음에 대법원장 그 화염병 투척 사건에 있었을 때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대응과 이 두 가지를 보면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노조에 얼마나 많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그 보호해 주려는 생각이 있는지 왜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찰이 오죽했으면 그런 집단 린치를 방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는 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서의 그 지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국민들을 보고 좀 정책을 좀 편화하고 그에 맞는 노사 관계를 좀 맺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를 당한 상무는 자기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지까지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죠. 현재까지도.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리얼미터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지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문제가 아무래도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 지하철에서 보듯이 고용 세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 그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어쨌든 분란이라든지 전체 지금 이미지에 지금 굉장히 훼손이 좀 가고 있는데 한 3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대통령 지지율 또 당 지지율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고요. 점진 속도의 문제지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쯤에 지금 내년이면 벌써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청와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일탈적인 사건들, 음주운전도 있었고 경호처에 음주 폭행도 있었고 어제는 심지어는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이 경찰에 가서 별건의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길 텐데 나사를 한번 다시 조여야 됩니다. 나사를 다시 조여가지고 이제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분발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머지 쭉 원인으로 나오는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인. 정말
나사를 조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네. 한번 챙겨봐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